아들, 그 미친 마누라가 왜 카드 정지를 시킨 거야? 나 차 사려는데 결제가 안 됐잖아.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고 1시간 뒤 남편이 내 사무실로 쳐들어와 고함을 쳤다. 야, 안타깝게도 남편은 내가 그들을 위해 또 어떤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박지혜는 18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저녁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래의 도시는 따뜻한 6월의 저녁을 준비하며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녀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뜬 휴대폰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자기야, 엄마가 심장 전문의한테 가야 해서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하대. 보내줄 수 있어? 심장 전문의 진료비로 50만 원.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였다. 지혜는 34살이었다. 대형 회계 법인의 재무이사로 일하고 있었고 강남에 자가 아파트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데 익숙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경제학과 1학년 때 배운 철칙이었다. 숫자는 언제나 진실을 말했고 최근 몇 달간의 숫자는 그녀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강박적일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하던 가계부 앱을 열었다. 시댁 지원 항목, 최근 6개월 내역, 1월 280만 원, 2월 370만 원, 3월 560만 원, 4월 740만 원, 5월 690만 원, 그리고 6월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880만 원이었다. 약값, 공과금, 기타 급한 용무로 반년 동안 거의 3,500만 원이 나갔다. 이건 남편의 부탁으로 그녀가 직접 송금한 금액일 뿐이었다. 명절, 선물, 식료품비, 어머님 통신비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무언가 잘못됐다.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고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왔다. 이민준을 만난 건 4년 전 공통된 친구의 파티에서였다. 지혜는 그때 막 승진했고 새 아파트도 장만해 세상이 발 아래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결혼을 서두르진 않았지만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 할래? 라며 재촉했다. 민주는 손님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환한 미소와 지적인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유명 IT 기업의 프로그래머.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 그는 드물게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 파티가 끝날 무렵 지혜는 그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번호를 교환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다. 민주는 꽃, 레스토랑, 밤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산책 등 멋지게 구애했다. 매일 밤 잘 자라는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인 듯 그녀의 회사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당신은 특별해.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이런 여자는 처음 만나봐. 지혜는 그 말에 녹아내렸다. 그녀의 성공을 두려워하거나 기생하려는 남자들과의 실패한 연애 끝에 나타난 민주는 신선한 공기 같았다. 든든하고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 반년 후 그는 그녀의 집으로 이사왔다. 그의 낡은 소파와 냉장고에 맥주와 만두밖에 없던 변두리의 원룸은 과거가 되었다. 내 집은 정말 아늑하다. 이사 온 첫날 밤 그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드디어 집에 온 것 같아. 그리고 3개월 후 그들은 혼인 신고를 했다. 화려한 예식 없이 조촐하게. 둘 다 보여주기식은 싫어했다. 가까운 지인들과 작은 식사를 하고
제주도로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지혜는 행복했다. 마침내 삶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최영숙 여사가 들어왔다. 물론 시어머니는 전부터 존재했다. 지혜는 결혼 전에 이미 그녀를 만났고 첫인상은 아주 좋았다. 56살의 작고 통통한 최영숙 여사는 예비 며느리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지혜를 숨이 막힐 정도로 꽉 껴안고 양볼에 입을 맞췄다. 아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드디어 우리 민준이가 제 짝을 찾았구나. 얘들아, 정말 기쁘다. 지혜는 그때 감동했다. 며느리를 잔소리와 질투로 괴롭히는 괴물 시어머니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라 최영숙 여사는 운명의 선물처럼 보였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 그녀는 얼마나 큰 착각을 했던가.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 물이 돌을 닳게 하듯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다. 처음엔 전화였다. 최영숙 여사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다. 아침에는 잘 잤는지, 낮에는 점심은 먹었는지, 저녁에는 계획이 뭔지 물었다. 민주는 지혜와 영화를 보거나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전화를 받았다. 미안, 엄마야. 그가 휴대폰을 집어들며 말했다. 받아야 해. 걱정하시니까. 한 번은 지혜가 식어가는 스테이크와 꺼져가는 촛불 앞에서 앉아 있는 동안 그는 40분이나 어머니와 통화했다. 그날은 그들의 1주년 기념일이었다. 그 다음엔 방문이 시작됐다. 최영숙 여사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토요일 아침 8시에 오기도 하고 평일 밤 10시에 오기도 했다. 그냥 우리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그녀는 지혜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서며 설명했고 올 때마다 흠잡을 것을 찾아냈다. 어머, 샹들리에의 먼지가 이게 뭐니? 민준아, 못 봤니? 아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이는 거니? 애가 어릴 때부터 위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춥니? 민준아, 춥지 않아? 난방기라도 하나 사야겠다. 지혜는 무시하려고 애썼다. 결국 어머니와 아들은 특별한 관계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나아지지 않았다. 결혼 후 반년이 지나 지혜는 시어머니가 그들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범한 평일이었다. 회의가 취소되어 일찍 퇴근했는데 부엌에 최영숙 여사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지혜가 가장 아끼는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서랍에 있던 그녀의 수첩을 넘겨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혜가 문 앞에 얼어붙은 채 말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열쇠로 들어왔지, 당연히. 최영숙 여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혹시 모르니 복사해줬어. 집에 아무도 없는데 불이 나거나 물이 셀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다, 아가. 아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보지. 우린 가족이잖니. 무슨 비밀이 있겠어? 그날 저녁, 지혜는 남편과 이야기하려 했다. 민준 씨, 왜 어머님께 열쇠 드린 거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그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엄마가 남도 아니고. 그래도 여긴 우리 집이에요. 예고 없이 누가 들어오는 거 기분 나빠요. 지혜야. 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우리 엄마야. 아들 보러 오는 걸 막겠다는 거야?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민주는 콧방귀를 뀌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열쇠는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있었고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와 결혼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처음엔 소소했다. 혈압약 값으로 3만 원.
민준이 지나가는 말처럼 부탁했고 지혜는 생각 없이 주었다. 시어머니는 연세도 있고 연금도 적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그게 뭐 대수라고. 두 번째 요구는 일주일 뒤였다. 전기세 5만 원. 엄마가 제때 내는 걸 깜빡하셨대. 연체료가 붙었어. 세 번째는 열흘 뒤였다. 검사비 12만 원. 엄마가 심각한 병이 의심된대. 빨리 검사해 봐야 해. 그 다음엔 치과 치료비, 새 안경, 심장약, 관절염 연고. 결혼 첫 해가 끝날 무렵 지혜는 선물과 식료품, 기타 자잘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시어머니에게 약 150만 원을 보냈다. 민준 씨,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시면 정부 보조금이라도 신청해 보는 게 어때요? 남편은 마치 그녀가 최영숙 여사를 길거리에 내쫓자고 제안한 것처럼 쳐다봤다. 지혜야, 우리 엄마야. 아버지 없이 혼자 날 키우셨어. 난 엄마한테 모든 걸 빚졌어. 당신은 그 돈이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럼 시작도 하지 마.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혜는 월급의 일부가 어머니 돕기에 쓰이는 것에 점차 익숙해졌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방문과 잔소리, 모든 가족 행사에 최영숙 여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익숙해졌지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짜증이 쌓여갔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려 애썼다. 사소한 일이고 어느 집에나 문제는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모래알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다. 그러다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든 일이 일어났다. 3월 최영숙 여사의 생일이었다. 시어머니는 57번째 생일을 맞아 30명을 초대해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다. 지혜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일주일 전 민주는 어머니의 긴급 수술비로 4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무슨 수술인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지혜는 늘 그랬듯 돈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토록 긴급한 수술이 필요했다는 여인이 파티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지혜는 브랜드를 좀 알았고 최소 5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전에는 없던 진주 목걸이를 하고 비싼 살롱에서 한 머리에 10만 원은 좋게 들었을 네일아트까지. 어머니, 오늘 정말 여왕님 같으세요. 민준이 감탄했다. 너희들을 위해 신경 좀 썼지. 최영숙 여사는 칭찬을 받으며 나긋하게 말했다. 지혜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관찰했다. 원피스 50만 원, 목걸이 30만 원, 미용실 20만 원, 30명 규모의 레스토랑 파티는 최소 200만 원. 돈이 없다고 늘 불평하는 연금 수급자에게서 어디서 이런 돈이 났을까? 모으셨겠지. 지혜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아니면 친구들이 십시일반 보탠 거나.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생일 파티가 끝나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혜는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댁에 거대한 새 TV. 친구가 할인받아 사줬어. 거의 공짜로. 최영숙 여사의 발에 신겨진 비싼 구두. 세일해서 샀지. 믿어지니? 겨우 5만 원이었어. 에메랄드가 박힌 금 귀걸이. 오랜 친구가 선물해줬어. 보석상에서 일하거든. 모든 새 물건에는 설명이 붙었지만 그것들을 모두 합치면 아주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다. 지혜는 남편에게 물어보려 했다. 민준 씨, 어머님은 저런 물건들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드신 줄 알았는데 엄마는 절약하는 법을 아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평생 그렇게 사셨어. 한 푼 두 푼 모으시는 거지. 아무나 당신처럼 돈을 흥청망청 쓰는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난이 섞여 있었다.
지혜는 결코 낭비벽이 없었고 자신의 돈 한 푼 한 푼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5월, 지혜를 완전히 경계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휴대폰은 무음 모드였다. 저녁에 드디어 화면을 봤을 때 민준에게서 온부재중 전화 5통과 패닉에 빠진 메시지 3개가 와 있었다. 지혜야, 급히 전화 줘. 아주 중요해. 엄마 집 가스가 끊겼대. 요리를 못 하신대.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녀는 바로 전화했다. 휴, 다행이다. 남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엄마가 완전 패닉 상태야. 미납으로 가스가 끊겼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오르셨어. 지금 당장 23만 7천 원이 필요해. 가스 요금이 23만 원이라고요. 지혜가 되물었다. 얼마 동안 밀린 건데요. 몰라. 한 반년쯤.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고지서 같은 거 잘 못 보시는 거. 지혜는 금액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일반 아파트의 반년 치가스 요금치고는 너무 많았다.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보내드릴게요. 대신 고지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납부하고 싶어요. 그게 더 확실하니까. 침묵. 전화기 너머로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렸다. 지혜야,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엄마 계좌로 보내줘. 엄마가 알아서 내실 거야. 그게 제 마음이 편해요. 고지서 아니면 못 보내줘요. 다시 침묵, 다시 속삭임. 알았어. 다시 전화할게. 그는 30분 뒤에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다시 전화했다. 있잖아, 알고 보니 가스는 안 끊겼대. 엄마가 착각하셨어. 사실은 새 안경이 필요하신 거였어. 쓰던 게 부러졌대. 가격도 비슷해. 23만 7천 원. 안경 값으로 23만 7천 원. 참으로 놀라운 우연이었다. 지혜는 그때 예금이 묶여 있다고 핑계를 대고 돈을 주지 않았다. 민주는 삐쳐서 3일 동안 그녀와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자신의 재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결심했다. 평범한 6월의 저녁이었다. 지혜는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마무리하던 중 큰 지출을 앞두고 카드 잔액을 확인하기로 했다. 새로 살 노트북을 봐둔 참이었다. 은행 앱을 열고 거래 내역을 훑어보던 그녀는 그대로 멈췄다. 6월 16일 시코르 28만 원. 지혜는 16일에 부산으로 출장을 갔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는 어떤 쇼핑도 하지 않았다. 스크롤을 더 내렸다. 6월 14일 노원구 오호은행 ATM 현금 인출 40만 원. 노원구 최영숙 여사가 사는 동네였다. 6월 11일 신세계 백화점 주얼리 53만 원. 지혜가 마지막으로 장신구를 산 것은 5년 전이었다. 6월 8일 빅사이즈 여성 의류 전문점 31만 원. 지혜는 그 가게를 알았다. 66 사이즈 이상의 옷을 전문으로 파는 곳이었다. 그녀는 44 사이즈를 입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펜을 잡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적어 내려갔다. 2달 동안 합산하니 520만 원. 그녀가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처음 든 생각은 사기였다. 누군가 카드를 복제했거나 계정 정보를 해킹했거나. 하지만 그 가설은 금세 무너졌다. 모든 결제는 실물 카드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이루어졌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라인 결제, 빠른 송금, 다른 도시에서의 인출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건 서울 시내의 매장, 쇼핑몰의 주얼리샵, 시어머니 집 근처의 ATM이었다. 지혜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제자리에 있었고 바뀐 흔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녀의 카드를 가져가서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는 뜻이다. 그녀의 물건에 접근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아는 누군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2명이었다. 그녀 자신과 민준. 결혼했을 때 그가 만약을 대비해 알려달라고 했다. 지혜는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 하지만 민준이 화장품 가게나 빅사이즈 옷 가게에서 쇼핑할 리는 없었다. 그는 쇼핑을 질색했다. 대신 쇼핑을 아주 좋아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그들의 아파트 열쇠를 가진 누군가. 그리고 딱 66 사이즈 이상을 입는 누군가. 최영숙 여사. 지혜는 숫자 목록을 보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차가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였다. 그랬구나. 민준이 자기 엄마에게 그녀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최영숙 여사는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들이 집에 없을 때 와서 지혜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쇼핑을 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던 것이다. 아니면 더 간단하게 민준이 직접 어머니에게 카드를 건넸을 수도 있다. 약값을 달라는 끝없는 요구는 부수입, 즉 주된 도둑질에 붙는 보너스였던 것이다. 지혜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멈칫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된다. 그녀는 그 모자무즈를 잘 알았다. 지금 비난을 시작하면 민주는 바보인 척할 것이다. 난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다 꾸며내는 거야. 그리고 최영숙 여사가 가세할 것이다. 눈물, 히스테리. 어떻게 병든 늙은이를 의심할 수 있니? 둘은 합심해서 늘 그랬듯 그녀를 악녀로 만들 것이다. 증거가 필요했다.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지혜는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해 최근 1년치 카드 전체 거래 내역서를 신청했다. 문서는 1시간 뒤 이메일로 도착했다. 42페이지 분량이었다. 지혜지만은 지혜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한 줄 한 줄 뜯어보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날짜, 금액, 주소를 따로 적었다. 자정이 될 무렵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다. 1년 동안 그녀의 카드에서 도난당한 금액은 480만 원이었다. 거의 500만 원. 화장품 및 향수 380만 원. 빅사이즈 여성 의류 470만 원. 주얼리 210만 원. 여행사 340만 원. 현금 인출 80만 원. 여행사. 1년 동안 3번의 여행 상품. 강릉, 제주도, 경주. 지혜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여행을 자랑했다. 친구들이 초대해서, 복지관에서 보내줘서, 복권에 당첨돼서 전부 거짓말이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지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480만 원. 이건 카드에서 직접 도난당한 금액이다. 거기에 민준의 부탁으로 어머니 돕기에 보낸 약 500만 원을 더하면 3년 동안 총 2억만 원이 넘었다. 2억만 원.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훔쳐간 돈. 그녀는 텅 빈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했다. 3년의 결혼 생활. 그 3년 동안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커리어를 쌓고 미래를, 그들의 공동의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생각하고 가족 휴가를,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꿨다. 그동안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녀의 돈을 훔치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는 그 규모를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화장품이나 옷값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내가 돈을 잘 버니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까?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날 밤 지혜는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다. 다행히 이럴 때를 대비해 소파가 있었다. 남편을 마주하기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아침이 되자 계획이 섰다. 첫째, 히스테리나 비나는 금물. 아직은. 둘째,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한다. 셋째, 비밀번호를 바꾸고 반응을 살핀다. 넷째, 이혼을 준비한다. 다섯째, 빠르고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반격한다. 지혜는 사무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샤워를 하고 늘 옷장에 보관해두던 여벌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늘 짓던 부드러운 미소 대신 굳은 표정과 꽉 담은 입술이 있었다. 전쟁을 원하셨나요, 어머님?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가장 먼저 그녀는 은행 앱 설정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전 비밀번호는 간단했다. 1987. 그녀의 출생연도. 민주는 외우고 있었다. 새 비밀번호는 무작위로 4729를 선택했다. 휴대폰에 암호화된 메모에 적어두었다. 그 다음 모든 거래에 대한 즉시 알림을 켰고 마지막으로 현금 인출 한도를 하루 50만 원으로 설정했다. 덫은 준비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내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왔어, 자기야. 오늘 늦었네. 일이 많았어. 지혜는 부엌으로 갔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주말에 언제 올 거냐고 물으시더라. 파이 구워놓으신데 주말에 바빠. 프로젝트 마감이야.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요즘 엄마한테 좀 이상하게 구는 것 같아. 당신이 전화도 잘 안 한다고 섭섭해 하시던데. 지혜는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내 식탁에 앉았다. 안부 전해드려.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갔고 지혜는 앉아서 기다렸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11시경 지혜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쏟아졌다. 먼저 은행에서 온 알림. 현금 인출 시도 거절됨. 비밀번호 오류. 그리고 또 하나. 현금 인출 시도 거절됨. 비밀번호 오류. 그리고 또 현금 인출 시도 거절됨. 카드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옛 비밀번호로 3번 시도. 누군가 돈을 인출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왜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혜는 알림에 찍힌 ATM 주소를 확인했다. 노원구. 그녀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치웠다. 시작이었다. 20분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혜야, 당신 카드에 문제 없어? 응. 왜? 아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돈 좀 찾으려고 하셨대. 아니, 내가 집안 물건 좀 사달라고 부탁했거든. 근데 카드가 안 된대.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부자연스럽게 태연한 척했다. 이상하네. 지혜가 차분하게 말했다. ATM이 고장났나 보지. 그런가 봐. 혹시 비밀번호 바꿨어? 실수로라도. 어제 바꿨어. 침묵. 왜? 보안 때문에 반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좋대. 그래서 새 비밀번호가 뭔데? 민준 씨. 지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보안 수칙 알잖아. 비밀번호는 가까운 사람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는 거. 난 당신 남편이잖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가족인데. 무슨 비밀이 있어? 비밀번호는 비밀이 아니야. 내 돈을 지키는 방패지.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감추지 못한 짜증이 묻어났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근데 엄마가 뭐 좀 사야 했다고. 어머님 돈이나 당신 돈으로 사시라고 해. 내 카드는 내 쇼핑을 위한 거야.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남은 하루는 긴장된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지혜는 저녁에 큰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했다. 민준이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 설명을 요구하고 인색함과 불신을 탓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은 평소처럼 돌아왔고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왜 조용하지? 왜 평소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난리를 치지 않는 거지? 답은 명백했다. 그는 상황에 대한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질문을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어떻게든 조용히 해결되거나 어머니가 돈을 구할 다른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다. 지혜는 계속해서 카드 내역을 주시했다. 더 이상 의심스러운 지출은 없었다. 이제 비밀번호는 그녀만 알았으니까. 대신 민준이 어머니를 위해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었다. 자기야, 엄마 약값 필요하대. 있잖아, 엄마 통신 요금이 엄청 나왔어. 엄마가 식료품비 좀 도와달래. 연금이 늦게 나온대. 지혜는 주었지만 현금으로, 그리고 소액만 주었다. 5만 원, 7만 원, 많아야 10만 원. 그리고 매번 영수증을 요구했다. 영수증은 왜? 민준이 발끈했다. 가계부 정리하려고.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 당신, 엄마 못 믿어. 난 숫자를 믿어. 남편은 화를 냈지만 적어도 가끔은 영수증을 가져왔다. 6월 말 지혜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홍 변호사. 피곤한 눈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4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은행 거래 내역서를 검토했다. 상황이 명확하네요. 그녀가 말했다. 절도 혐의로 고소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금액도 커서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요? 증거에 달렸죠. 날짜와 주소가 적힌 내역서가 있으니 좋습니다. 본인 사이즈가 아닌 옷을 구매한 내역도 증거가 되고요. 매장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을 확보하면 더 간단해집니다. 남편은요? 공범이죠. 비밀번호와 집 열쇠를 넘겼으니까요. 그도 연루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혼도요. 이혼은 더 간단합니다. 아파트는 본인 명의고 공동재산이나 자녀도 없으니 빨리 처리될 겁니다. 남편이 반대할 거예요. 반대하게 두세요. 어차피 법은 당신 편입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폴더를 꺼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 며칠 동안 지혜는 준비했다. 모든 증거를 모았다. 내역서, 알림 스크린샷, SNS에 올라온 시어머니의 새 옷 입은 사진과 개시 날짜,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해 사무실에 숨겼다. 민준이 모르는 계좌로 저축의 일부를 옮겼다. 친구 유진에게 이야기하고 만일의 경우 그녀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했다. 아직 제출하지는 않고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직감적으로 그 기다림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때는 7월 첫째 주 금요일에 찾아왔다. 지혜가 사무실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 200만 원 결제 시도 거절됨. 잔액 부족. 200만 원. 지혜는 믿을 수 없어서 메시지를 3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거래 시도 장소를 확인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 누군가 그녀의 카드로 차를 사려고 했다. 1분 뒤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200만 원 결제 시도 거절됨. 비밀번호 오류. 1분 뒤 세 번째, 3회 비밀번호 오류로 카드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지혜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최영숙 여사가 증인들이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그녀의 카드로 200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지혜는 갑자기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유리 칸막이 너머의 동료들이 소리에 돌아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해서 오히려 기묘한 감탄마저 일었다. 시어머니는 좀도둑질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아예 자동차 한 대를 훔치려 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었을까? 우리 민준이가 사줬다. 복권에 당첨됐다. 친구가 필요 없다고 줬다. 지혜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기다렸다. 남편의 전화를,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를, 자신이 일으킨 폭풍의 시작을 기다렸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폴더를 꺼냈다. 경찰 고소장이 맨 위에 있었다. 서명까지 마친 제출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그 옆에는 이혼 소장 사본이, 또 그 옆에는 거래 내역이 표시된 은행 내역서가 있었다. 모든 게 준비되었다. 3년 동안 그녀는 참았다. 3년 동안 조종과 돈 뜯어내기, 그녀의 집과 삶에 대한 무례한 침범을 눈감아 주었다. 이제 끝이다. 시어머니는 모성애를 방패 삼아 처벌받지 않고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아내를 배신하고도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 다 틀렸다. 책상 위 전화기는 조용했지만 지혜는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곧 민준이 전화할 것이다. 곧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곧 그녀의 모든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미소 지었다. 이길 것을 아는 사람의 미소였다. 이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부터였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11시 반이었다. 지혜가 사무실에서 다가올 대화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때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즉시 귀에서 뗐다. 아들, 내 그 미친 마누라가 왜 카드 정지를 시킨 거야? 나 차 사려는데 결제가 안 됐잖아. 대리점에서 완전 망신당했어. 남편 옆에서 시어머니가 빽빽 소리 질렀고 그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서도 귀를 찢을 듯했다. 지혜야, 이번엔 민준이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지금 난리 나셨어. 경찰에 잡혀갈 뻔했다고. 뭐 때문에요? 카드가 안 먹히니까. 차계약금 내려는데 내 그거지 같은 카드가 정지됐잖아. 보안 요원이 경찰을 불렀다고. 엄마 지금 울고불고 난리야. 혈압 오르셨어. 지혜는 그 고함을 들으며 이상한 평온함, 심지어 만족감까지 느꼈다. 민준 씨,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내 허락도 없이 내 카드로 200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했어. 그건 절도야. 무슨 절도? 우린 가족이잖아. 당신 어머니는 내 가족 아니야. 그리고 내 돈은 그분 돈이 아니고.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 그가 소리쳤다. 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전화가 끊겼다. 지혜는 시계를 봤다. 지금 출발하면 1시간 뒤에 도착할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남편이 오는 동안 지혜는 행동했다. 첫 번째 전화는 변호사에게. 홍 변호사님, 박지혜입니다. 준비 다 됐나요? 네. 이혼 서류는 오전에 접수됐고 절도 고소장도 경찰에 등록됐습니다. 좋아요. 퇴거 통지서는요? 퀵으로 1시간 전에 배달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용달 이사업체에. 기사님, 짐 좀 옮겨야 하는데요. 남자 짐만 챙겨서 이 주소에서 저 주소로 옮겨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집 주소와 시어머니 집 주소를 불러주었다. 세 번째 전화는 열쇠 업체에. 지금 바로 현관문 잠금장치 교체해야 하는데요. 네, 오늘이요. 긴급 출장비 추가로 드릴게요. 지혜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다. 1시간 뒤, 민주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태풍처럼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안내 데스크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고 비서의 외침,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 그리고 사무실 문이 벽에 부딪혔다. 문턱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붉어진 얼굴, 광기 어린 눈, 꽉 쥔 주먹, 셔츠는 바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술 냄새가 풍겼다. 야, 이 미친. 그가 안으로 들어섰다. 내가 너 가만 안 둬. 문 닫아.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문 따위가 문제냐.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어. 어느 병원? 뭐? 병원 이름이랑 주소대. 전화해서 확인해 보게. 그는 말문이 막혔다. 집에 계셔. 의사가 다녀갔어. 그럼 병원은 아니네. 또 거짓말.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가 책상 위로 몸을 숙이며 양손으로 책상을 짚었다. 지혜는 두려움도 동요도 없이 그를 올려다봤다. 앉아, 민준 씨. 할 얘기가 있어. 안 앉아, 앉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따르게 했다. 그는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첫 번째 소식. 지혜가 그의 앞에 서류 한 장을 놓았다. 나 이혼 소송 걸었어. 민주는 서류를 멍하니 쳐다봤다. 두 번째 소식. 또 다른 서류.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야. 당신 어머니가 1년 동안 내 카드에서 480만 원을 훔쳤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 소식. 다음 서류. 이 아파트는 내 소유야. 결혼 전에 산 거. 오늘 당신 앞으로 퇴거 통지서가 배달됐을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소식. 그녀가 시계를 봤다. 지금쯤 용달차가 당신 짐을 싣고 당신 어머니 댁으로 가고 있을 거야. 집에 돌아갈 필요 없어. 거기엔 이제 당신 물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붉었던 얼굴이 하얗게 그리고 잿빛으로 변했다. 너, 그럴 순 없어. 그가 속삭였다. 이미 했어. 거긴 내 집이야. 아니, 내 집이었어. 언제나. 당신은 그냥 내 돈으로 거기서 살았을 뿐이야. 난 네 남편. 전 남편. 그가 벌떡 일어났다. 소송할 거야. 변호사 선임할 거라고. 해봐. 나한텐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3년 동안 날 등쳐 먹었다는 증거가 다 있어. 은행 내역서, CCTV 영상, 증인 진술까지. 민주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손을 떨었다. 왜? 그가 쥐어짜듯 말했다. 왜 나한테 이래? 당신이 3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으니까. 엄마가 내 돈 훔치는 걸 돕고 날 이용했으니까. 난 널 사랑했어. 아니, 당신은 내 아파트랑 내 월급을 사랑했지. 그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나가, 나 일해야 해, 지혜야. 보안팀에 얘기해놨어. 스스로 안 나가면 끌려 나갈 거야. 그는 몇 초간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안 되라는 말을 들은 아이 같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나갔다. 지혜는 문을 닫고 그 문에 등을 기댔다. 1라운드는 이겼다. 저녁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는 텅 비고 조용했다. 민준의 옷장은 비어 있었고 욕실에 그의 선반도, 현관에 그의 슬리퍼도 사라졌다. 3년 동안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와 이 공간을 공유했다. 이제 마침내 혼자였다. 지혜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소파에 앉아 유진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됐어? 친구가 바로 전화를 받았다. 다 끝났어. 서류 제출했고 짐 뺐고 자물쇠도 바꿨어. 그는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협박했어. 서류 보여주니까 바로 꼬리 내리더라. 기절하는 줄 알았어. 잘했어. 시어머니는 내 카드로 사 200만 원짜리 차 사려고 했대. 뭐? 차 유진아. 명품 가방이나 반지가 아니라 차 한 대를 통째로. 그 할머니 배포가 장난 아니더라. 배포가 아니라 범죄지.
이제 그분은 형사 처벌받게 될 거야.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너는 괜찮아? 유진이 물었다. 그래도 3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이상하게도 괜찮아. 울고 후회할 줄 알았는데 그냥 후련하기만 해. 네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그런가 봐.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최영숙 여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아침에는 회사 전화로 전화가 왔다. 비명, 욕설, 협박, 도둑년, 가정 파괴범. 지혜는 조용히 듣다가 끊었다. 낮에는 사무실로 찾아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광기 어린 눈으로 나타나 안내 데스크에서 난동을 부리며 자기가 강도를 당했다고 소리쳤다. 보안 요원이 그녀를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저녁에는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지혜 씨, 강 형사입니다. 시어머님께서 경찰서에 오셔서 소란을 피우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려 했습니다. 15일간 유치장, 구류 조치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앞으로 2주간은 구치소에서 보내시게 될 겁니다. 지혜는 전화를 끊고 피식 웃었다. 최영숙 여사가 유치장에 화장도 머리 손질도 비싼 옷도 없이 정의는 살아있었다. 며칠 뒤 법원 집행관실에서 전화가 왔다. 박지혜 씨, 채무자 최영숙 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네. 2021년식 현대 그랜저입니다. 지혜는 의자에 기댔다. 그랜저, 3년 동안 약값을 구걸하던 여자가 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었다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5일은 금방 지나갔다. 지혜는 일하고, 운동하고, 친구들을 만났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돈 요구도, 싸움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삶이었다. 최영숙 여사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지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아파트 앞에서 잠복했다. 지혜는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시어머니에게 경고했다. 스토킹을 계속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입건될 것이라고. 최영숙 여사는 저주를 퍼부으며 떠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민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맞고소를 했다. 지혜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변호사가 설명했다.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맞고소는 우리 증거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통하지 않았다. 강 형사는 은행 내역서, 매장 CCTV 영상, 판매원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자동차 대리점의 영상이 결정적이었다. 최영숙 여사가 매니저에게 아들 와이프 카드라며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명백한 고의의 증거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그녀는 누구의 카드인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민주는 몇 번이나 그녀에게 연락하려 했다.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삭제했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지만 그녀는 경찰을 불렀다. 세 번째 경찰 출동 이후 그는 포기했다. 가끔 지혜는 멀리서 그를 보았다. 그는 몇 주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다. 살이 빠지고 수척해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얻어맞은 개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그녀는 그가 불쌍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했다. 재판은 가을 중순으로 잡혔다. 지혜는 철저히 준비했다. 모든 서류를 모으고 변호사와 함께 증언을 연습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상했다. 그녀는 전쟁에 대비했고 전쟁은 눈앞에 있었다. 법정은 가득 찼다. 지혜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홍 변호사가 있었다. 그들 앞 테이블에는 사건의 결과를 결정할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반대편에는 최영숙 여사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불쌍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났다. 어둡고 수수한 원피스, 화장기 없는 얼굴, 떨리는 손. 그녀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옆에는 창백하고 수척하며 구겨진 양복을 입은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섰다. 재판은 최영숙 여사의 변호인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카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들 가족은 재정을 공유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어떠한 악의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그 거짓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서류를 펼쳐놓기 시작했다. 1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피고가 제 카드에서 훔친 금액은 총일 480만 원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래 목록에는 화장품, 의류, 주얼리, 여행 상품이 가득했다. 특히 이 빅사이즈 의류 매장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옷들은 66 사이즈 이상입니다. 저는 44 사이즈를 입습니다. 최영숙 여사가 자리에서 꿈틀거렸다. 네, 여행사 내역입니다. 1년 동안 3번의 여행, 강릉, 제주, 경주.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지만 피고는 SNS에서 정기적으로 여행을 자랑했습니다. 지혜는 인쇄물을 꺼냈다. 이것은 그녀의 SNS 페이지 스크린샷입니다. 새 옷을 입고 휴가지에서 새 물건과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가난한 척하며 제게 약값을 구걸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지혜가 서기에게 신호를 보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최영숙 여사가 매니저에게 카드를 건네며 설명한다. 이거 우리 아들 와이프 카드예요. 우린 한 가족이라 다 같이 써요. 카드가 승인되지 않자 시어머니는 소리치고 요구하고 협박하기 시작한다. 보안 요원이 경찰을 부른다. 이것은 피고가 누구의 카드인지 알면서도 제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최영숙 여사의 변호인이 반박하려 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허락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혜가 말을 끊었다. 여러 매장 판매원들의 진술입니다. 모두 피고를 알아보았고 그녀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진술서 뭉치를 올려놓았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다. 최영숙 여사는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더 이상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뒤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피해의 길 480만 원 전액 배상. 판사가 판결문을 다 읽었을 때 최영숙 여사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불공평해. 난 함정에 빠졌어. 난 가난하게 죽을 거야. 의사를 불러야 했다. 그녀는 고혈압성 쇼크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민주는 어머니 옆에 캔버스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최영숙 여사를 데려갈 때 그는 지혜에게 증오에 찬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그가 고개를 숙일 때까지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가을 햇살에 얼굴을 들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되었다. 그 무렵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그는 흐트러진 모습에 면도도 하지 않고 술 냄새를 풍기며 법정에 나타났다. 고개를 들지 않고 모든 서류에 묵묵히 서명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다.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재산상 청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지혜는 법원 건물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 인생의 3년이 이 남자에게 허비되었다. 3년간의 거짓말, 조종, 돈 뜯어내기, 이제 끝이었다. 그녀는 차에 타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그의 겨울은 따뜻했다. 지혜는 일에 몰두했고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보너스를 받았다. 송년회에서 상사가 그녀를 따로 불렀다. 연휴 끝나고 할 얘기가 있어요. 대화는 1월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연봉 인상과 권한 확대를 조건으로 부서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25층의 새 사무실, 3면이 통유리창, 개인 비서. 지혜는 창가에 서서 겨울의 서울을 내려다봤다. 반년 전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반년 전 시어머니는 그녀의 돈을 훔치고 있었다. 이제는 자유였다. 봄이 되자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최영숙 여사는 배상금을 갚지 못해 재산을 팔아야 했다. 처음엔 차, 그 다음엔 아파트. 그녀가 30년을 살았던 그 오래된 아파트였다. 이제 그들은 변두리의 원룸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었다. 연금으로는 겨우 먹고 살 정도였다. 민주는 직장을 잃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했는지 스스로 그만뒀는지는 몰랐다. 임시직으로 연명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최근에 그 사람 봤어. 유진이 말했다. 못 알아보겠더라. 늙고 면도도 안 하고 눈은 충혈돼서 길에서 비틀거리더라. 자업자득이지. 불쌍하지 않아?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성인이었고 평범한 남편이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마마보이와 도둑이 되기를 선택했지. 그건 그의 선택이야. 여름 그녀의 삶에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들은 1층 카페에서 우연히 부딪혔다. 그는 옆 건물에서 일하는 건축가였다. 이야기를 나누다 번호를 교환했다. 첫 데이트는 조심스러웠다. 모든 것을 겪은 후 지혜는 마음을 여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인내심이 강했다. 압박하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주었다. 가을이 되자 그들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그 사람 어머니는 유진이 캐물었다. 계셔. 부산에 사셔. 1년에 한 번 오시고 우리 삶에 간섭 안 하셔. 완벽하네. 10월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지혜 씨 소식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최영숙 씨가 어젯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이는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배상금을 받을 대상이 없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최영숙 여사가 죽었다. 3년 동안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여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 기쁨, 안도감, 슬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고 조의를 표하지도 조의금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것은 남의 죽음, 남의 일이었다. 한 달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아마 번호를 바꾼 듯했다. 지혜야, 나야. 목소리는 쉬고 떨렸으며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엄마가 돌아가셨어. 나 이제 정말 혼자야. 안타깝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알아. 그냥 지혜야.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도 잘못했고. 용서해줘.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 변했어. 그가 말을 이었다.
상담도 받고 있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엄마가 내 인생을 조종하게 뒀다는 걸 깨달았어. 민준 씨, 그녀가 말을 끊었다. 상관없어. 당신이 변했든 아니든 나한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지혜야. 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다른 직장, 다른 친구들, 그리고 다른 남자가 있어. 당신은 과거에 남았어. 침묵. 만나는 사람 있어. 응. 좋은 사람이야. 응. 긴 침묵. 잘 됐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잘 지내, 민준 씨.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새해는 지훈과 함께 경기도의 한 별장에서 맞았다. 벽난로, 창밖의 눈, 샴페인. 지혜는 생각했다. 새로운 삶을 위해.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1년 전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지금은 벽난로, 눈, 좋은 남자가 곁에 있었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봄에 지훈이 청혼했다. 이탈리아의 해변가 작은 마을. 바다 위로 지는 노을. 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지혜야,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1년 동안 한 번도 그녀를 속이거나 엄마를 위해 돈을 요구하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던 차분하고 든든한 남자. 응. 그가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껴안았다.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3년간의 지옥은 헛되지 않았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결혼식은 여름에 올렸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작게. 보여주기식은 없었다. 지훈의 어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오셨다. 최영숙 여사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유쾌한 분이었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지혜를 안으며 말했다. 1년 뒤 딸이 태어났다. 절대 남에게 이용당하며 살지 마라. 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아라고 지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지혜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을 알았다. 가끔 저녁에 지혜는 발코니에 나가 도시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녀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와 똑같이 그녀는 민준을 떠올렸다. 증오심 없이 그냥 떠올렸다. 최근 소문에 따르면 그는 월세방에서 혼자 살며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집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지혜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분노도 없었다. 그는 그의 선택을 했고. 무슨 생각해? 지훈이 발코니로 나와 그녀를 뒤에서 안았다. 과거 생각. 후회돼. 아니,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거야. 나 자신을 지키는 법도 배우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인생에서 뭘 원하는데. 그녀가 미소 지었다. 지금 있는 것, 당신, 지아, 우리 집, 조종과 거짓말 없는 평범한 삶. 이미 다 가졌네. 알아. 그들은 발코니에 서서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는 홀로 술을 마시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옆방에서 잠든 딸과 그녀 스스로가 일궈낸 삶과 함께 있었다. 지혜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좋게 끝났다. 아니,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